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저번 시간보다 좀 고급 자료형이라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고 중요한 데이터 타입들이라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요거를 잘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좀 연습도 하고 다시 한번 여러 번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익히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강의를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스트와 튜플이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딕셔너리, 세 번째 파트에서는 셋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파트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파트인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리스트와 튜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죠. 네, 리스트가 파이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이에요. 네, 근데 그 리스트를 다루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용이 많아요. 네, 그래서 리스트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자료형이니까 좀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정확하게 많이 알 수 있도록 어, 노력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을 정수 그리고 부동수 점수 문자열과 같은 타입들은 원자 타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 원자에서 나온 원자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뭐냐 하면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한 가지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과 같은 그런 타입들은요. 분자 타입이라고 해요. 분자는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스트하고 튜플하고 딕셔너리 셋이 이런 위에 있는 원자 타입들이 여러 개 섞이든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리스트 안에 뭐 튜플이나 딕셔너리 셋은 그 안에 또 여러 또 다른 분자 값들이 섞이면서 어, 데이터들이 구성이 돼요. 네, 그래서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은.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의 값으로 이루어진 이런 데이터 타입에 비해서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조금 더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문자열, 리스트, 튜플과 같은 그런 구조는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시퀀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값들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문자열은 이제 문자만을 시퀀스로 갖는 구조였죠. 다른 데이터 타입이 끼어들 수가 없는데 문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리스트와 튜플은 다른 타입의 항목들이 이렇게 좀 섞여서 시퀀스로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리스트하고 튜플은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튜플은 변경 불가능한 타입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런 타입들도 변경 불가능한 타입이거든요. 한번 값이 정해지면 값이 바뀌지 않는 그런 변경 불가능한 타입인데 이 튜플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 숫자 1이 한번 1로 숫자 1은 1이라는 값에서 바뀔 수가 없죠. 튜플도 어떤 튜플이라는 값이 정해지면은 그 값을 바꿀 수가 없는 형태가 이제 튜플이고요. 리스트는 그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 시퀀스를 여러 가지 다른 타입들의 항목들의 값들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변경 가능한 구조다라는 게 좀 다르죠. 어쨌든 문자열하고 튜플하고 리스트들은 시퀀스 구조를 갖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리스트하고 튜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음, 리스트는 일단은 0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시퀀스 구조를 이제 리스트라고 하고요. 변경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죠. 방금 전에도.
그리고 각 요소를 콤마로 구분한 해서 이제 대괄호로 둘러싸여서 표현을 하면 그걸 이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C 언어와 같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있다면은 아마 베어라고도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아무것도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리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빈 대괄호로 묶어주면 이걸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임스와 같은 이런 리스트는 이름, 그러니까 문자열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문자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제 리스트가 되고요. 뭐 컴플렉스라고 했는데 여기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타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파이썬은 여러 다른 타입들의 이런 다른 타입들도 여러 가질 수가 있다. 서로 다른 타입들도 섞어서 원소로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이거랑 밑에 있는 요거랑은 내부 표현 방법만 좀 다르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조금 내용이 이것까지 다루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리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전에 데이터 타입을 할 때 예를 들면은 A가 이런 문자열이에요. 그럼 얘가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타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타입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죠. 만약에 리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리스트라는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형변환을 할 때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할 때 요 이름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환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리스트도 이렇게 리스트라는 이름하고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이제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을 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시퀀스 구조를 갖는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여기 보면 리스트 다음에 리스트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죠. 이 리스트라는 문자열은 시퀀스 형태의 이제 문자로 구성된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죠. 요거는 list라는 원소를 갖는 이제 문자열이 되겠죠. 시퀀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형변화를 하게 되면 각각의 시퀀스들을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요소를 list라는 이런 항목을 갖는 리스트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죠. 아직 튜플은 다루지 않았는데 튜플은 리스트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 대괄호 대신에 가로를 쓰면 이제 튜플이 돼요. 예. 이런 튜플도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리스트에다 t를 넣게 되면 이제 튜플을 넣게 되면 리스트 함수에 이렇게 리스트로 형변환이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로 형변환을 할 때 이렇게 리스트 함수 안에 시퀀스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넣어주면 리스트로 형변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자열의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도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었죠. 문자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day라는 이제 문자열이 2020-3-30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day.split을 하게 되면 이제 뭘로 스플릿을 하냐? 마이너스 기호로 이제 스플릿을 했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요 마이너스가 일종의 구분자가 되고 얘네들을 이제 그 하나의 토큰으로 전부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3개의 아이템이 나오게 되죠. 예, 이번에는 뭐 이런 식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자열이 2020-3-3 근데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로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요걸로 자르고 또 요걸로 자르게 되니까 요 사이가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빈 문자열이 하나가 끼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2를 이번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스플릿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는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요런 구분자로 문자열을 나누게 되면 요 앞에 있는 2020하고 3-32 이렇게 스플릿이 되게 되죠. 어쨌든 문자열의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죠. 예,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위치의 항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리스트는. 이거는 문자열에서도 한번 다뤄봤죠. 예, 문자열에서 예를 들면 A에 지금 여기 보면 A가 문자열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자를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리스트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문자열을 잘 이해를 했다면은 저번 시간에 리스트도 이렇게 2020, 3, 30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내가 읽고 싶다, 접근하고 싶다면 0, 오프셋이죠. 처음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냐, 그게 오프셋이거든요. 기준 위치에서부터 그 기준 위치가 처음 위치가 되고요. 이 기준 위치에서부터 0번 거리가 0인 곳이 이제 오프셋 20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떨어진 곳, 거리가 여기서부터 한 칸 떨어진 곳은 3이죠.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요소에 접근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인덱스도 파이썬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끝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데이는 2020 그 다음에 3, 30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데이의 오프셋이 0인 위치는 2020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데이의 오프셋이 2인 곳,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데이의 끝에서 첫 번째 요소, 데이의 끝에서 두 번째 요소, 데이의 끝에서 세 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죠. 문자열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자열은 문자 하나하나가 이제 각각의 요소였지만 이제 리스트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한 하나의 덩어리들이 이제 각각의 항목이 된다라는 것만 다르다고 하면 이제 크게 문자열하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부분만 차이가 있지. 자, 오프셋의 위치가 리스트의 범위를 넘어서면 에러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보죠. 요거는 0번, 1번, 2번 이렇게 해서 오프셋이 3개까지 접근이 가능해요. 3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데이에 3이면은 지금 0, 1인데 넘어서죠, 범위를. 그럼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가.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좀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맨 밑에 나오는 요 구문을 잘 보면은 이 에러의 종류가 뭔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덱스 에러라고 나와요. 자, 이 오프셋을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덱스에서 에러가 났다. 리스트는 리스트 인덱스가 이제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넘어서는 마찬가지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걸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끝에서 네 번째 것도 없죠. 똑같은 에러가 발생해요. 인덱스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에러가 발생하죠.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이제 리스트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스트의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리스트는 원자 형태의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리스트를 원소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제 구성 요소로 리스트 자체를 또 구성 요소로 가질 수가 있는데 S1이 이렇게 학생 3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뭐 학번, 이름, 그리고 뭐 어떤 성적들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S1, S2, S3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스튜던트는 이 S1, S2, S3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제 리스트예요. 즉 무슨 말이냐?
스튜던트에는 리스트가 3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이것도 같이 해보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자, 좀 화면을 정리하고요. S1에 첫 번째 값을 리스트를 생성하고 두 번째 리스트 그리고 자, 이렇게 했고요. 세 명의 리스트 값을 이렇게 값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해보면 요 대괄호를 잘 구성을 보면 요만큼이 이제 하나의 대괄호 수상이 되고요. 요만큼 하나의 원소가 리스트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리스트에 오프셋이 0인 첫 번째 요소는 뭘까요? 당연히 홍길동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이거의 결과 자체가 오프셋 0번인 곳의 결과 자체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에 또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요소에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싶다. 이름은 두 번째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홍길동이 나오겠죠. 우리가 조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하면은 일단 차근차근 S는 student 0 첫 번째 학생을 가져오고 S의 이름을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도 뭐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덱스를 오프셋을 여러 번 적용하면서 그 요소 안에를 들어가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더 복잡한 구조도 물론 가능해요. 이건 끝없이 가능해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그런 구조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프셋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리스트의 특정 위치에 있는 값에도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 값을 읽어올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값을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자, 3개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예제에 보면 3개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예제들을 한번 따라해 봐요. 잘 동작하는지. 자, 이렇게 3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바꿨고요. 마지막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네임스를 출력을 해보면은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있던 홍길동이 임꺽정으로 바뀌었고 맨 마지막에 있던 임꺽정은 이순신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특정 위치의 값을 접근을 할 때도 이렇게 오프셋 연산자를 이용을 했는데 그 위치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할 때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면 그 위치에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프셋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항목의 값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슬라이스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이썬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저번에 문자를 다룰 때도 이 슬라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뭐 문자라고 거의 동등하게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자세한 이런 슬라이스의 구조는 문자열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하고요.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콜론을 이용해서 요 끝에 첫 번째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자세한 건 문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시퀀스 타입이 있을 때 문자열이든 리스트든 튜플이든 이건 다 동등해요. 슬라이스는 첫 번째 이 콜론 3개로 2개로 구분해서 여기 보면은 S 요렇게 3개의 값이 올 수 있어요. 3개의 값 여기 이렇게 구분해서 3개의 값이 올 수 있고요. 콜론으로 구분해서 맨 끝에 얘는 생략 가능해요. 스텝이 없다면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 위치라고 했었고요. 시작 오프셋 정확하게는. 그리고 얘는 끝나는 곳의 오프셋인데 요거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앞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이 범위를 지정해 준다고 보면 돼요. 내가 특정 시퀀스의 부분 시퀀스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얻어낼 수가 있는데 시작과 끝점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럼 시작에서부터 스텝을 몇 칸씩 옮겨가면서 이제 서브 시퀀스를 출력을 그러니까 얻어낼 건지를 이렇게 정하는 게 바로 슬라이스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넣지를 않으면 제일 처음을 말하는 거라고 했고 여기 있는 값을 빼고 또 생략을 하면은 맨 마지막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스텝도 생략 가능하지만 얘는 어차피 이렇게만 처리해도 같은 의미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넘버스가 1에서부터 8까지 저장이 된 리스트가 있어요. 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넘버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넘버스의 값이 1에서부터 8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략했죠. 콜론 앞에 시작 위치 생략했고 끝 위치 생략했어요. 근데 스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칸씩 했냐면 2칸씩. 그럼 처음은 뭐예요? 1이죠. 그 다음에 1에서 2칸 가면은 3이죠. 3에서 2칸 가면 5죠. 그 다음에 7이죠. 그리고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1357, 1357 이렇게 홀수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넘버스 오프셋을 첫 1번부터 시작을 해서 2칸씩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칸씩 가니까 여기 보면 end는 생략이 되어 있죠. 끝까지예요. 2, 2칸 가고 4, 6, 8 이렇게 짝수만 출력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넘버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대 스텝을 끝에서부터 한 칸씩 간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끝에서부터 몇 칸씩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지죠. 이거는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A, B, C 예 마이너스 1 해버리면 문자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모든 슬라이스가 다 동등하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라는 연산자는 저번 시간에도 문자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리고 리스트에서 중요하고 모든 시퀀스 타입에서는 이런 슬라이스 연산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네임이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이름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죠.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끝에다가 이름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홍길동 임꺽정 전우치라는 이름만 있었는데 여기에 append 이순신을 함으로써 이순신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append 함수는 계속 뒤에만 추가할 수 있어요. 나는 경우에 따라 요 위치에다 다른 값 또는 요 위치에 다른 값, 이 위치에 다른 값을 넣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오프셋과 인서트를 항목을 추가하는데 이 인서트라는 메서드가 특정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지를 정할 수 있는 메서드예요. 참 여기서 이제 메서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메서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타입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값이 저장이 될 때 그 값이 객체 형태로 파이썬은 무조건 다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메서드는 뭐냐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또는 속성에 접근할 때는 이 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걔가 가지고 있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append가 있는 거고요. 리스트는 이 append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고요. 또 객체 안에 insert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 가로 안에는 보통 이 append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인서트든 뭐든 간에 이 점으로 시작해서 이 기능을 넣어준데 그 기능은 가로 안에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넣어주게 돼요. append 같은 경우는 뒤에 무언가를 추가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 값을 넣어주면 이 리스트 이제 이번엔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니까 리스트 객체라고 할게요. 이거를 리스트 객체. 이 리스트 객체 뒤에 어떤 값을 넣게 되는 거고, 자, 이 인서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특정한 위치에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names insert 1이면 여기 보면 names가 보면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1번 오프셋이면 여기를 말하죠. 이 위치에다가 심창위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뒤로 밀려요. 그래서 인서트 1번 위치에다 심창위를 넣고 인서트 하게 되면은 홍길동 다음에 이제 그 위치에 심창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걱정 저렇지 이순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인서트 다음에 이렇게 그 위치를 지금 보면 100을 넣었죠. 100을 넣게 되면 지금 보면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프셋으로 보면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100번은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좀 전에 그 범위를 넘었을 때 리스트가 어떤 특정 범위를 넘었을 때는 에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죠?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인서트 함수는 그거를 인덱스 에러를 발생을 시키지 않고 넘어서면은 뒤로 넘어서면은 그냥 마지막에다 넣는다고 처리를 해줘요. 자, 보시죠. 이제 한번 해볼게요. names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다 해볼까요? 처음부터 홍길동, 그다음에 임꺽정, 정우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names.append 이순신 하게 되면 names를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맨 끝에 이순신이 추가가 됐죠. 자, 여기에 이제 인서트를 한번 넣어봤어요. names 이름에 나는 1번 인덱스 위치에다가 1번 오프셋에다가 신청 이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names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이 위치에 이제 심청이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names insert 이건 엄청 범위를 넘어서야 뭐 숫자가 크든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 안 해요. 아까는 우리가 names 예를 들어 names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이렇게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insert 함수는 이렇게 범위를 넘어서는 걸 넣었을 때도 에러가 발생 안 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뒤로 범위가 넘어서면 이렇게 끝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반대로 앞으로 범위가 넘어섰다. 마이너스 자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000번째 하면은 이제 앞으로 범위가 넘어서게 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쭉 가면 1000번이면 굉장히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거를 하게 되면 역시 인덱스 에러가 나왔는데 우리가 names insert 마이너스 100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자, 이렇게 앞에다 추가를 해주죠. 그래서 인서트라는 메서드는 어떤 범위를 넘어설 때 그 범위가 넘어선 끝 위치에다가 그냥 값을 넣어준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정 위치에 있는 리스트 항목을 삭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DL이라는 이제 파이썬 구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함수도 아니고 메소드도 아니고요. 그냥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어떤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DL은 어떤 특정 항목을 삭제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이제 연산인데, 예를 들어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우리가 A 이렇게 출력하면은 이렇게 A의 값이 10이 나오죠. 근데 DL A 한 다음에 A를 하게 되면 자, 뭐라고 하냐면 A를 아예 삭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네임이 정의되지 않았다고 되죠. 이렇게 무언가를 삭제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DL이라는 연산이에요. 이거를 어디에 적용을 하는 거냐면 그 리스트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넘버스는 1, 2, 3, 4, 5, 6, 3, 4, 5, 6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3이 실수로 이제 두 번이 들어간 거죠. 얘를 이제 삭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dl 넘버스 2번 오프셋도 괜찮고 3번 오프셋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2번 오프셋을 삭제를 한 다음에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면 자,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특정 위치의 값을 삭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값을 내가 이거는 이제 위치로서 이제 그 값을 삭제를 할 때 쓰는데 나는 지금 보면은 넘버스를 다시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넘버스를 출력하면 역시 3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remove라는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3이라는 값을 삭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넘버스를 출력해보면 3이 삭제가 됐어요. 근데 전부 다 삭제가 안 되고 하나만 삭제가 됐죠? 이거는 쭉 앞에서부터 찾는데 그 값을 하나 찾으면 그것만 삭제하고 끝나요. 함수, 메서드가. 그래서 전부 다 삭제는 안 되고 처음 찾은 것만 이제 삭제를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해보죠. 홍길동 저지 걱정 이순신 있을 때 네임스는 홍길동 전우치를 삭제를 했어요. 자, 하면 전우치가 사라졌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심청이라는 값은 여기에 없죠? 없을 경우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해요. value 에러라고 해서 이제 없다. 리스트 안에 이 x랑 remove에서 x라고 넣었는데 값을 이 x라는 값이 없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없는 값을 삭제하면 이렇게 역시 또 에러가 발생을 하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항목을 삭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팝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프셋으로 항목을 얻은 후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냥 삭제를 하지 않고 팝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주고서 이제 삭제가 돼요. 자, 네임스에 지금 하나씩 한번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자, 여기서 names pop 제로 하면 아까 우리가 여기 잘 보면 DLA를 할 때는 밑에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었는데
자, names 팝 제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를 출력하게 되면 홍길동이 이제 없어졌어요. 자, 팝 제로 0번 인덱스에 있는, 즉 0번 오프셋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하는데 그 값의 내용을 결과로 내주고서 삭제를 해요.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할 때, REPA를 사용할 때 이 밑에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얘의 결과가 어떤 특정한 값을 반환을 할 때는 이 밑에 값이 나와요. 인터프리터에서는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파일로 작성을 했을 때는 이 값이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기 전까지 그 값이 나오지 않는데, 이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파이썬의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 한 메서드든 어떤 무언가의 결과가 값을, 뭔가 어떤 특정한 값을 반환을 해줄 때는 이제 그런 값을 여기에다 이제 출력을 해주거든요.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결과로 내온 값 자체를 어떤 특정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DL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떠한 값도 안 나오죠. 결과로 그런 거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names 팝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끝에서 첫 번째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names 팝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결과를 이제 반환을 해준다는 거는 이렇게 그 값을 특정한 변수에다 넣어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라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서 첫 번째 거 이제 팝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이순신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얘를 없애면서 그 결과 값을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라스트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고 라스트를 출력해보면 이제 이순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names를 한번 보면은 이순신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names 한 다음에 팝 2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 이름에 있는 이름들이 들어있는 리스트에 값이 이렇게 현재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번인 오프셋 0, 1, 2번인 오프셋이 여기가 되겠죠. 얘를 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names 해보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팝이라는 함수는 메서드죠. 정확히 메서드는 여기 안에 재료, 이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한 재료를 가로 안에 넣어주라고 했죠. 이 재료를 안 넣어줄 경우는 기본적으로 맨 끝에서 삭제를 해요. 어펜드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보면은 어펜드라는 메서드가 있었죠. 얘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펜드는 뒤에다 추가했다면 팝은 뒤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걱정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names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맨 끝에가 빠졌어요. 자, 그럼 이제 컴퓨터 쪽에는 스택이라는 구조와 큐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스택은 이제 역시 시퀀스 구조고, 스택이나 큐나 다 시퀀스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렬로 쭉 어떤 데이터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구조가 스택하고 큐라는 구조인데, 스택은 먼저 들어온 값이 나중에 나가는 형태의 구조가 되고요. 큐는 나중에 먼저 들어온 값이 먼저 나가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first in, first out 이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PIPO, first in, first out, 처음 들어온 게 처음 나간다는 게 바로 Q라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first in, last out, 얘가 바로 스택이라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이 팝이라는 함수를 잘 이용을 하면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이 Q라는 구조하고 스택이라는 구조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리스트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스택은 리스트를 만들고요. 1, 2, 3, 4 이렇게 만들고요. 스택점 append 새로운 값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와요?
끝으로 놓죠. 자, 나중에 들어온 값이에요. 근데 스택이라는 구조는 나중에 들어온 값이 나중에 나간다고 했죠? 이렇게 팝을 하게 되면, 자, 나중에 들어온 값이, 마지막에 들어온 값이 이제 먼저 나가죠? 이렇게 스택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Q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좀 기니까 Q라고만 할게요. 1, 2, 3, 4. 자, 이걸 Q 형태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펜드는 똑같이 이제 누르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번 어펜드를 했으니까 Q에는 이렇게 5, 6이 들어왔죠. 얘가 이제 있고 얘가 두 번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건 1이라고 볼 수 있죠. 얘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0번부터 계속 빼면 되죠. 0번만 계속 빼면은, 자, 이게 바로 이제 선입 선출의 구조, Q의 구조가 되는 거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구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택하고 Q라는 용어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컴퓨터 과학에서 이 스택하고 Q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라서 그냥 소개차 일단은 이 리스트에 있는 팝이라는 메소드하고 어펜드라는 메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런 스택하고 Q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잠깐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또 컴퓨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한번 알아두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병합하는 방법이에요. 이 병합이란 말은 이제 두 개의 리스트를 합한다라는 말이죠. 합하는 방법인데 먼저 extend 메소드를 이용해서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numbers라는 메소드가 리스트가 있고요. numbers2를 또 만들었어요. 6, 7, 8, 9, 10 이렇게 있어요. 자, 나는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따르고 이렇게 따로잖아요. 그죠? 얘를 두 개를 합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넘버스 1에 extend 그러니까 넘버스 1으로 얘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넘버스 2를 뒤에다 붙여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스 1이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바뀌었죠. 자, 주의할 점은 다시 넘버스 1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넘버스 2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해 보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초기화를 다시 해놨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다시 세팅을 했어요. 넘버 1을 이걸로 다시 세팅하고 넘버 2를 이렇게 세팅했어요. 주의할 점은 어펜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오류가 발생 안 하고 그냥 어펜드를 해줘요.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서도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개를 병합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항목으로 이 리스트를 넣어버린 거예요. 얘는 어펜드가 추가였잖아요. 그죠? 마지막 항목에다 추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는 붙은 게 아니죠. 서로 합친 게 아니죠. 그냥 마지막 원소로 이 리스트를 추가한 거. 그거를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 이제 리스트에서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연산은 문자열도 왜 더하기 연산이 이 두 개의 문자열을 서로 연결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자,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종전에 했던 명령어를 다시 부르고 있는데 이건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화살표 위 아래 키를 이용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넘버스 3에 넘버스 1하고 넘버스 2를 더해서 결과를 저장을 했어요.
그럼 넘버스 3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두 개가 서로 병합된 형태로 이제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되죠. 자, 종전의 익스텐드하고 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익스텐드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경우는 이거 자체가 바뀌죠. 지금 여기서 결과들을 보면요. 넘버 1에다가 넘버 2를 익스텐드를 하면은 이렇게 넘버 1이 이렇게 합쳐져요. 즉 넘버 1 자체가 바뀌어 버리죠. 근데 이 더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합칠 경우에는 이제 원본은 바뀌지가 않고 새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결과 넘버 1, 넘버 2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이제 넘버 3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아이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원본 자체를 그대로 이제 두고 새롭게 병합한 리스트를 따로 생성하고 싶다면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더하기라는 걸 이용하면 쓸 수가 있어요. 더하기 연산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병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한 방법하고 동일하게 이제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넘버스 1을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리고요. 네, 넘버스 2도 처음 상태로 돌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처음 상태로 돌렸어요. 자, 그러면 더하기는 연산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넘버스 1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합쳐졌죠? 예. 이거는 어떤 원리냐 하면요. 먼저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터 다음에 는이 오는 형태의 대입 연산자가 있어요. 파이썬에는.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A는 3, B는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이. A가 3이고 B가 4예요. 근데 A는 A 플러스 B를 했어요. 수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를 더한 값을 다시 A에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3하고 4를 더했죠. 그걸 다시 A에다 넣었으니까 A는 7이라는 값이 됐어요. 그런데 A 플러스는 B를 하고서 A를 출력해보면 지금 현재 A 상태가 7이고요. B가 4잖아요. 그래서 7에다가 4를 더한 걸 다시 A에 넣어서 이렇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특정한 오퍼레이터는 형태의 대입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걸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는 대입 연산자는 A는 A 뭐 B를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다른 걸 응용해 볼게요. A는 4예요. B는 3이에요. A 곱하기는 B를 하게 되면 이거는 A를 한번 출력해보면 12가 됐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A하고 B를 곱한 걸 다시 대입하라를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을 바꿔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A에다가 B를 곱해서 저장해라 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3을 더해서 저장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A에다가 5를 나눠서 저장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3이 되는 거죠. A에다가 2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라. A에다가 A를 2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해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봤을 때 이 대입 연산자는 결국 뭐냐?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하면 이게 병합된 형태가 됐었죠. 그죠? 요 위에서 봤듯이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하면은 요거가 병합된 형태예요. 그걸 다시 어디에다 넣냐면 A에다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버스 1에다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버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넘버스 1.extend 넘버스 2를 한 거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 하면은 넘버스 1 플러스는 넘버스 2 이렇게 한 거나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타이핑하기보다는 이게 더 쉬워 보이죠, 뭔가? 그러니까 좀 타이핑하기는 이게 훨씬 쉬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표현이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표현으로 이제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다음 값으로 항목 오프셋을 이제 찾는 방법인데 나는 이제 특정 값이 어떤 값이 어느 오프셋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인덱스라는 연산을 그러니까 메서드를 이용하면 돼요. 인덱스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자 여기 네임스는 홍길동, 전호치, 임꺽정, 이순신이 있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나는 임꺽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싶어요. 0번, 1번, 2번 오프셋에 있죠.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2가 돼요. 그런데 얘도 없는 값을 찾으려고 하면은 없는 값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밸류 에러라는 게 발생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 얘 리스트 안에 이게 없다. 신청이라는 값이 없다라고 이제 에러를 발생하게 돼요. 요 점 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값의 존재 여부는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요. 이 in이라는 연산자는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될 연산자예요. 이런 값의 존재 여부, 즉 얘를 멤버십 테스트라고 하는데 즉 멤버, 구성 요소, 얘의 구성원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어떤 특정한 값이 얘의 구성원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연산자가 바로 in이라는 연산자고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튜플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딕셔너리도 적용되고 셋에도 적용이 다 돼요. 그래서 in이라는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n이라는 연산자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니까 자, 10, 21, 43 이렇게 무작위로 있어요. 어떤 숫자들이 자 그래서 내가 11이 넘버스 안에 이 리스트 안에 넘버스라는 리스트 안에 11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true가 나온 것으로 봐 있다라는 거죠. 예, 있다라는 뜻이에요. true 참. 근데 100이라는 값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넘버스 안에 100이라는 값이 있는지 물어보면 false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있는지 없는지 이 구성원 안에 그러니까 특정 값이 이 구성원들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연산자가 in이라는 연산자다라는 거. 그 다음 특정한 값이 몇 개 있는지를 세고 싶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거는 count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어떤 특정한 숫자들이 쭉 있어요. 뭐 100, 87, 90, 120, 77, 100, 65. 자 여기 보면 100이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죠. 나는 이 100이라는 값이 몇 개 있는지는 알고 싶어요. 요 리스트 안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엑셀 같은 거 사용해 보면은 count if 같은 함수를 사용해 봤을지 모르겠는데 특정 값이 몇 개 있는지 세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리스트가 굉장히 긴데 그 안에서 특정 값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값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3, 3개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들을 시키려고 해요. 직원들한테. 받았어요. 목록을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삼계탕을 시킨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카운트 이렇게 해보면 2개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수를 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0은 몇 개 있는지 세어보니까 여기 보면 0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0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특정한 값이 몇 개 있는지 세고 싶을 때 카운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제 어떤 스트링 리스트를 문자열로 한번 변환을 해보는 거죠. 어떤 특정한 걸로 변환을 하고 싶을 때는 그 특정한 그 타입의 이름에 해당하는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고 오늘도 좀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얘는 이제 이번에 문자열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얘를. 그럼 st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바뀌어요. 이제 이런 형태죠. 대가로 이제 요만큼이 이제 문자열인데, 자, 이렇게 따옴표로 둘러싸인 요만큼이 이제 문자열이 되죠. 그래서 대괄호로 둘러싸인 콤마로 구분된 형태로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얘네들 자체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이제 쌍따옴표로 바뀌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만 다르고,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문자열로 표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문자열로 또 변하는 방법 중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저번 시간에도 문자열을 할 때 다뤘지만 문자열에 조인 메서드가 있어요. 조인 메서드. 이 조인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자, 네임스 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콤마로 이제 붙여가지고 나는 문자열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조인을 하는데 어떤 시퀀스로 조인을 할 거냐? 이 시퀀스로 조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인들을 한번 그걸 이제 조인들한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했어요. 이 결과를. 그럼 이렇게 홍길동 콤마 전호치 콤마 인걱정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에 있는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가 포함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조인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 딱 필요한 것을 콤마로, 그 요소들만 콤마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 다음 얘를 다시 콤마로 이제 분리를 해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 스플릿 배웠죠. 저번 시간 문자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리스트로 바뀌게 되죠. 따옴표로 안 묶여 있어요. 그죠? 따옴표로 안 묶여 있으면 리스트예요. 그 다음 조금 여기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얘가 원래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뭔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 아까 원래 이름하고 다시 분할한 게 서로 같은지 비교하는데, 이거 보면 홍길동, 전우치, 인걱정 서로 다 같죠? 그래서 true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조인은 이 문자열에 있는 조인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 뒤에 이제 붙이고 싶은 거죠. 이 콤마로 다 붙여서 문자열로 만들고 싶은데 얘네들의 타입이 보면은 이 리스트가 보니까 1, 2, 3이라서 다 숫자잖아요, 지금. 이 얘네들이 문자열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런 오류가 발생해요. 타입이 잘못됐다라는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여야 되냐면은 str 인스턴스, 그러니까 문자열에 해당하는 값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int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사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 숫자를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걸 다 콤마로 묶어서 값을 못 받구나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숫자가 있어요. 넘버스가 1, 2, 3이에요. 근데 얘를 콤마로 다 묶어가지고 조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넘버스를. 근데 봐요. 이렇게 오류가 뜨죠? 타입에 에러가 떴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 구문은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것만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죠. 숫자도 문자열로 이렇게 조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에서 또 제공되는 아주 좋은 메서드죠. 또는 함수죠. 정렬을 할 수 있어요. 파이썬은. 네, 파이썬은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sort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제 뭐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할게요. 이 method라는 말이 있고 함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method는 지금 method는 뭐냐 하면 특정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어떤 객체. 특정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거기에 점을 이용해서 여기다 method를 쓰게 되죠. method. 메소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에서 이제 어떤 재료를 넣어준다고 했는데 함수는 뭐냐면 특정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래서 객체에 소속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전역에 소속이 돼서 어떤 함수가 있고요. 함수가 있고 이 객체처럼 이렇게 어떤 객체 앞에서 점을 쓴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만 쓰고서 가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이제 함수예요.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함수하고 메소드를.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특정한 어떤 리스트를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이 so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고 또는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sort 메서드의 리스트 자체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sort 메서드를 호출한 리스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리스트 자체를 변경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렬되는 형태로 변경을 시켜요. sort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 근데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sorted라는 함수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렬을 하고 싶은 리스트가 들어가겠죠. 리스트가. 정렬하고 싶은 리스트가 들어가요. 여기는. 자, 리스트가 들어가니까 이 정렬하는 리스트를 정렬을 하는데 이 정렬을 할 때 어떻게 정렬을 하냐면 이 재료로 들어간 이 리스트는 변경을 하지 않고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들어있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정렬된 형태로 이제 우리는 결과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sorted 함수 안에다 리스트를 넣으면 그걸 정렬한 리스트가 나오되 요 실제 재료로 넣어줬던 리스트 자체는 원본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sort란 메서드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 이 리스트에서 sort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 리스트 자체가 sort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본이 바뀌는데 얘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렬된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하는 이제 두 가지의 메소드 함수를 살펴봤고요. 그럼 정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두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 정렬을 해요. 오름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데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sort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경우는 리버스는 true라는 이 값을 넣어서 이제 내림차순을 정렬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rted라는 함수는 내가 정렬을 하고 싶은 리스트 다음에 똑같이 리버스는 true라는 이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돼요. 이 파이썬에서 이제 뭐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이제 재료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함수를 다룰 때 좀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내가 내림차순 정렬하고 싶을 때는 그 함수 안에다가 리버스는 true라는 요 두 값을 넣어주면은 요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된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정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뭐 홍길동, 임꺽정, 이순신, 전우치가 있는데 이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네임스를 정렬을 했죠. 정렬하면 이게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했죠. 그럼 알파벳으로 처음에 제일 나온 게 이순신이고 그다음 전우치고 이거 잘못됐네요. 결과를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걱정이고요. 이게 이제 전우치 홍길동이 되어야 맞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역순으로 나오죠. 근데 이 네임스를 이제 소트를 했는데 정렬을 했는데 다시 네임스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원본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names sort라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럼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안에 자체적으로 결과가 이제 얘 자체가 그냥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임스를 한번 출력해 보면요. 이순신, 전우치, 임꺽정, 이순신. 아, 이것도 잘못됐네요. 네. 잘 고쳐 놓을게요. 네,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리버스 true를 준 다음에 이제 네임스를 호출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보면 네임스 자체를 출력했잖아요. 네임스 자체 값이 이제 변경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렬이 아예 돼버리죠, 네임스 자체가. 근데 얘는 네임스 자체는 위에 있는 sorted 함수를 이용했을 경우는 네임스 자체는 바뀌지가 않고 그냥 그 네임스 자체를 네임스를 정렬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임스는 그대로 둔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정렬을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의 개수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카운트는 이제 특정한 값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시퀀스 구조를 갖는 타입의 전체 항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출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로 내는 거라고. 자, 스코어스 점수들이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래서 len 해가지고 우리가 스코어스 하게 되면은 몇 개가 나오냐? 6개. 이거는 문자열에서도 len이라는 함수를 썼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len 한 다음에 a, b, c 하면은 이거 몇 개예요? 3개죠? len 한 다음에 1, 2, 3, 4 하면 이거는 4개죠. 이렇게 결국 시퀀스 구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타입들은 이렇게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체 길이가 몇 개인지,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반환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리스트와 같은 타입들을 할 때 이제 대입 연산자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다소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대입 연산자로 할당할 경우 같은 리스트의 객체를 공유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A가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예요. 자, B에다가 뭘 이제 대입을 했냐면 A를 대입했죠. 그럼 B도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갖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B의 0번째 요소에다가 뭘 넣었냐면 A, B, C라는 문자열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B를 출력해 보니까 자, 원래 첫 번째 요소가 1이었던 게 A, B, C로 이제 바뀌어 있죠. 그런데 A를 출력을 해봐도 A도 똑같이 A, B, C로 바뀌어 있어요. 즉 원본인 A가 가지고 있는 원본을 B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바로 같은 객체의 참조를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인데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A는 1, 2, 3이라고 우리가 값을 넣었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냐면 A에 3개의 항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넣고요. 이 3개의 항목은 각기 다른 객체들을 이제 특정한 이제 또 객체 1, 2, 3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네, 1, 2, 3을 가르치는 마치 A의 0번은 또 다른 이름이 돼서 그 객체를 위치를 가르치고 또 A의 1은 여기죠. 여기도 어떤 특정 위치를 가르치게 되고 여기 A의 이제 2번 오프셋에 있는 위치도 얘를 가르치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돼요. 근데 B에다가 이제 A를 대입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 A에 있는 객체를
있는 그 참조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B도 똑같은 애를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이런 거 했었죠? 우리가 A는 잠시만요. A는 3을 넣었어요. 근데 B에다가 A를 넣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A가 3이라는 값이 있는 객체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했고요. B에다가 또 A를 넣었다는 말은 이 3이라는 객체가 있는 곳에 B라는 이름도 붙여준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A에다가 만약에 6을 넣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이 되냐? 여기에 6이라는 객체가 새로 생기게 되고 A는 얘를 이제 여기다 붙인 게 아니라 A라는 이름은 여기다 붙인 거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했어요. 파이썬은.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B에다 A를 넣었다는 말은 이 A가 가르치고 있는 이 객체, 리스트 객체에다가 B라는 이름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여기서 B라는 곳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B가 가르치고 있는 요 객체, 리스트 객체 몇 번째 요소? 0번째 요소를 A, B, C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자, 이 0번째 요소가 A, B, C라는 이제 값을 가르치게끔 바뀌어 버리고요. 여기 있는 애가 얘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A를 출력해 보면은 A를 출력해 보면 당연히 요 첫 번째 요소는 A, B, C가 되고 두 번째 요소는 2가 되고 세 번째 요소는 3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 출력해 보면 이 오프셋 0번에 해당하는 A, B, C가 나오고 다음 2가 나오고 3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죠. 원본을 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본. 이렇게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B에 있는 리스트하고 A에 있는 리스트 서로 다르게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그냥 독립적으로 이제 이 리스트를 다루고 B에 할당된 A랑 어차피 값은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인데 이렇게 리스트는 1, 2, 3으로 구성이 된 똑같은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를 B를 이용해서 건넨다 하더라도 A는 그대로 두고 싶은 거죠. 원본은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리스트를 복사를 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우리가 A4 용지를 복사를 해요. 복사기에다 복사를 하면 이제 똑같은 내용에 이제 이게 A를 복사를 하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B라는 새로운 용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서 했던 요런 일들은 뭐냐면은 요 A 자체에서 문서를 그냥 막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아무리 B라고 해도 원래 A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원본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복사기에 놓고 카피를 해버린 거죠. A하고 B, 이제 B는 이제 새로운 카피본을 이제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A는 그대로 두고 B에서만 이렇게 편집을 하니까 여기는 값은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만 이제 문서가 갱신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피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리스트라는 변환 함수를 이용하든지 슬라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쓰면 되느냐? A가 이렇게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는데 자, B에다가 이거 또 오타가 있어요. 잠시만요. A를 카피하는 거죠. 자, A를 카피를 했어요. 자, A의 카피본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A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A의 카피본을 B에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B가 이렇게 똑같은 걸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이렇게 새로운 카피본을 만들고요. 1, 2, 3이라고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었죠. 얘가 원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 가르치긴 해요. 근데 이제 카피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자, 먼저 1번.
1번 구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A가 이렇게 있어요. 3개가 이렇게 있는 리스트죠. 그게 1번이라는 객체하고 2번이라는 객체하고 3번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고요. 자, B에는 A의 카피본을 넣었어요. A의 카피본. 카피본을 넣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르치고 있게 되는 녀석이 돼요. 자, C도 이제 C에는 리스트 A를 하게 되죠. 리스트에다가 A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C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요. 이 리스트에다 넣어주면은 이 리스트 함수에다가 어떤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역시 똑같이 1, 2, 3을 가르치게 되고요. 뒤에는 A를 슬라이스를 하게 되죠. 이 슬라이스 기능은 A의 원본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거든요. 이 슬라이스도. 새로운 서브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서브 시퀀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러니까 서브 시퀀스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브 시퀀스를 만드는데 3개가 될 테고 그 크기가 그거를 다시 1, 2, 3을 가르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B의 1번 오프셋에다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 5를 넣었어요. 그러면 5는 지금 1, 2, 3만 있고 5가 없잖아요. 5라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여기를 가르치게 되고 얘는 없어져요. 여기를 안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C0는 A, B, C를 가르치겠잖아요. C0는 여기 보면은 1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근데 1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얘를 이제 가르치지 않고 A, B, C라는 문자열의 객체를 얘는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D의 마이너스 1, 맨 끝에죠. 얘는 3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얘를 가르치지 않고 true라는 객체를 가르치게 되겠죠. true라는 값이 들어있는 객체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리스트의 원본은 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역시 A는 1, 2, 3을 가르치고 있는 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잖아요. 여기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이고 세 번째는 3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카피 메소드를 이용하면 새로운 리스트들을 만들고요. 또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슬라이스 기능을 이용하면은 새로운 서브 시퀀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전체 크기만큼이 이제 만들어주고 그것도 같은 값을 이제 가르치게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 3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서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리스트를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장단이 있어요. 왜 그럼 파이썬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안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끔 만들었느냐? 일단 메모리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죠? 메모리가 절약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나중에 함수를 배우면 이해가 되겠지만 원본 자체를 건드려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카피를 이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서 작업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되고 만약에 특별히 나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메서드들을 똑같은 값의 복사본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튜플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길죠. 첫 번째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 할 내용이 많아서. 튜플은 이제 리스트와 매우 유사해요. 근데 리스트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한 번 튜플은 값이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 특징이에요. 각 요소를 이제 튜플을 생성하는 방법은 각 요소를 콤마로 구분하고 괄호로 둘러싸서 표현한다. 괄호로 둘러싸는 것은 좀 생략이 가능하다는 또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리스트는 이제 대괄호로 둘러쌌었죠. 이렇게 대괄호. 근데 튜플은 가로로 둘러싸는데 이 가로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하나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튜플을 생성하는 거. 자, 가로로 둘러싸면 된다고 했죠? T1 첫 번째 튜플은 이렇게 가로로 둘러쌌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요소가 아무것도 없죠? 비어있는 튜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T1을
T1을 출력을 한 거죠. T2가 아니라 T1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값 다음에 콤마를 넣게 되면 이거는 튜플로 인식이 돼요. 콤마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아무것도 이제 없잖아요. 그죠? 이제 콤마를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T2는 0이라는 값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 되게 돼요. 리스트하고 튜플은 값이 여러 개 있다는 건 동등해요.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0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T3은 A, B, C 이렇게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이렇게 끝에 콤마를 찍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A, B, C로 구성이 된 이렇게 문자로 구성이 된 이제 튜플이 되게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문자 A, B, C로 구성이 된 튜플이 되죠. 즉 이거나 같은 표현인데 가로를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로를 넣어주면 좀 더 튜플이라는 게 눈으로 보기에는 더 가독성이 좋아요. 뭐 이렇게 타이핑은 좀 더 해야 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제일 보기가 좋긴 해요. 튜플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방법을 이제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렇게 쓰기를 추천을 해요. 튜플이라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코드에서. 자, 그 다음 튜플은 언패킹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튜플을 풀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T는 1, 2, 3이 들어있는 튜플이죠. 근데 A, B, C에다가 T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T의 첫 번째 요소 얘가 A로 들어가게 되고요. T의 두 번째 요소 2가 B로 들어가게 되고 T의 세 번째 요소 3이 C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튜플이라는 걸로 세 개의 값이 묶여 있는 걸 다시 하나하나씩 풀어버린다고 해서 튜플 언패킹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A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1, B에는 2, C에는 3이 들어가 있죠. 자, 튜플 언패킹 한번 다시 볼게요. A는 B는 3, C는 1, 2, 3.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면 이거 튜플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변수에 할당을 하고 A, B, C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튜플 언패킹을 이용하면은 A, B, C에다가 1, 2, 3을 각각 넣는다 형태로 이제 구문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튜플 언패킹이에요. 자, 튜플을 이용한 이제 튜플 언패킹 기능을 이제 이용하면은 튜플을 이용한 이제 수압이라는 거를 할 수가 이제 수압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두 개의 변수에 있는 값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A하고 B에 각각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1하고 2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A하고 B를 출력해보면 1, 2가 되어 있어요. 근데 튜플 언패킹을 해보면은 A, B에다가 이제 B, A를 해가지고 A에다가는 뭐가 있던가 B에 있던 값을 넣고 B에는 A에 있던 값을 넣게 돼서 A하고 B의 값이 서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두 변수에 있는 값을 서로 바꾸는 것을 이제 수압이라고 해요. 근데 파이썬은 이 튜플 언패킹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압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되게 간단하게 짜져요. 근데 C와 같은 다른 언어들은 수압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요. A에는 1이 들어있고 요 구문처럼 B에는 2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변수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T에다가 이제 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T라는 변수를 만들고 A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냐면 1이 들어가 있고요. B에는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T에다가 뭘 넣냐면 A에 있는 1을 넣어요. 그 다음에 A에다 이제 뭘 넣어요? B에 있는 2를 넣게 되면서 얘가 2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B에는 T를 넣게 되죠. T에 있는 1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서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에 1이 있고 B가 2가 있던 것이 A는 2가 있고 B는 1이 있게끔 이제 결국 값을 서로 바꾸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보통 다른 언어, 파이썬 같은 언어 말고 다른 언어들은 이 수합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코드가 이렇게 세 줄이 나오죠. 근데 파이썬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파이썬에. 자, 튜플을 생성하는 방법은 튜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 튜플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튜플 함수 안에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튜플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튜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시퀀스 형태의 자료를 넣어주면은, 타입을 넣어주면은, 요거를 그냥 그 순서대로 시퀀스, 그러니까 튜플로 만들어줘요. 여기 있는 값 그대로. 그 다음에 이것도 시퀀스 타입이죠. 문자열도. 그럼 각각 하나, 둘,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시퀀스니까 이렇게 각 쪼개가지고 이렇게 튜플로 만들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튜플을 생성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이제 튜플하고 리스트를 한번 좀 비교해보자. 리스트와 튜플은 굉장히 유사하고요. 튜플은 append, insert와 같이 항목의 값을 변경하는 메소드가 없어요. 튜플은 변경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트에서는 append라든지 insert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소드가 없고요. 또 하나를 더 보면은 튜플에 1, 2, 3이라는 튜플, 저장된 튜플인데 t 오프셋 0에 있는 값은 1이라고 하고 t1에 있는 값은 2 이렇게 값에는 접근할 수 있는데 t0에 있는 값을 내가 100으로 바꾼다고 하면 얘는 오류가 되게 돼요. 그래서 튜플은 값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연산도 대입 연산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마디로 튜플은 변경 불가능한 이뮤터블 속성을 갖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항목의 값을 변경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메서드들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리스트하고 튜플은 굉장히 유사한데 튜플은 되게 제약이 많죠. 값도 변경 못하고. 그죠? 그래서 리스트가 훨씬 유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튜플보다는 리스트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튜플을 사용해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튜플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튜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튜플은 일단은 더 적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해요. 그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서 더 적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고요. 실수로 튜플의 항목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리스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뭐 A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게 고정된 값들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값들은 변경이 안 되는 고정된 값들이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A의 뭐 0번에 있는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바뀌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로 어떤 이 값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튜플로 해버리면은 내가 실수로 값을 바꾸는 것을 아예 방지를 해버릴 수가 있죠. 무슨 말이야? 에러가 발생할 테니까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바꾸지 못하게 아예 강제를 하니까 실수를 막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튜플은 다음에 나오는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딕셔너리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임드 튜플이 있는데 이거는 객체의 단순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후 강의에서 다룰게요. 함수의 인자를 튜플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튜플로 전달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함수를 다룰 때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뭐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튜플을 또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리스트 1에서부터 20까지의 수를 저장하고 이 중에서 3의 배수만 한번 출력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리스트 1에서부터 20까지의 수를 이제 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 리스트 생성은 여러분들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뭐 거기에서 이제 3의 배수만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정수를 원하는 만큼 저장하고 그것의 합계를 한번 출력해 보는데 이 리스트에 있는 숫자의 합계를 구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한번 리스트의 합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리스트가 지금 이 강의 시간에 다루는 뭐 어펜드라는 메소드도 있고 인서트라는 메소드도 있고 뭐 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었는데 소트도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걸 다 다루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고 지금 이거 보면 요것도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가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라는 걸 알았으니까 리스트에 어떤 정수가 있는데 얘네들 합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이제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서 한번 리스트에서 있는 값들 한번 합해보는 합계를 한번 출력해 보고요.
요거는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의 모든 문자 사이에 마이너스 문자를 삽입해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만약에 사용자가 A, B, C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은 키보드를 통해서 요거를 출력을 할 땐 A-B-C로 한번 출력을 해 보세요. 좀 더 응용을 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뒤에 답을 보지 말고 한번 요거를 푼 다음에 한번 답을 보도록 하고요. 잠깐 멈춰놨다가 다음 풀어보고서 이제 문제 해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리스트 1에서부터 20까지의 수를 저장하고 이 중 3의 배수를 출력하시오. 1에서부터 20까지 저장하는 방법은 쉽죠. 변수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요. 이렇게 1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20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3의 배수만 출력하기 위해서는 3의 배수가 어디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시작하죠. 2번. 그리고 어디까지 출력해야 되죠? 그냥 끝까지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3의 배수니까 몇 칸씩 가면 돼요? 하나, 둘, 세 칸씩 가면서 출력을 하면은 하나, 둘, 세 칸씩 가면서 출력을 하면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스텝을 뭘로 주냐면 3으로 줘서 출력을 하면 이제 3의 배수만 출력할 수가 있게 되겠죠. 리스트에 점수를 원하는 만큼 저장하고 그것의 합계를 출력하시오. 자, 우리가 구글에서 리스트 합계 구하기를 검색을 해보면은 금방 나와요. 여기 보면은 몇 개만 좀 글 읽어보면은 썸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썸 함수예요. 함수 그죠? 함수는 객체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처럼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자, 한번 이거는 같이 해볼게요. 여기 뭐 되게 다양한 값이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이거를 i가 있고요. 여기에 뭐 3,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여기다 그냥 리스트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합계가 나오죠. 쉽죠, 되게. 썸은 파이썬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토탈에다가 있는 이렇게 li에 있는 요소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시퀀스를 넣어주면 그것의 토탈을 출력을 해보면 그냥 이제 얘 합계가 이제 잘 나오게 돼요. 자,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L1에 1, 2, 3, 4를 넣었고요. li1에다가 1, 2, 3, 4를 넣었어요. li1에 1이 이제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원소가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li2가 똑같은 리스트 1의 객체를 가르치게끔 대입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L1의 몇 번째 요소? 세 번째. 그러니까 오프셋이 3인 곳에 있는 곳에 값을 얘를 이제 저장을 하지 않고 3.14159이라는 값이 저장된 객체를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서 얘를 출력을 해봤자 li 리스트 두 번째도 출력을 해봤자 얘 출력할 때 1이 출력되고 얘 출력할 때 2가 출력되고 얘 출력할 때 얘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객체를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3.14159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4가 출력이 돼서 요렇게 출력이 되게 되죠. 요렇게.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의 모든 문자 사이에 마이너스 문자를 삽입하시오. 뭐 조금 생각해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짤 수 있어요. 일단은 문자를 입력받는 방법은 쉽죠. 인풋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풋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얘를 전부 다 뭘로 분리를 하냐면 리스트 분리를 해버려요. 자, 여기 문자열이 왔겠죠. 뭐 A, B, C라고 할게요. A, B, C를 입력했어요. 키보드로. 그러면 S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S에는. 자, 얘를 리스트로 하게 되면 이 리스트 다음에 이제 시퀀스 형태의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를 전부 다 뭘로 바꾸냐면은 A, B, C 이렇게 세 개의 문자로 구성된 리스트로 바뀌게 되죠. 요구문에 의해서. 요구문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네들이 다행히 그런 문자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도 조인만 해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조인만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을 합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문자를 삽입한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리스트와 튜플은 여러 타입의 항목을 저장하는 시퀀스 자료 구조이고요. 리스트는 변경 가능한 데이터 타입인데 튜플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함수를 이용하면은 시퀀스 구조의 자료 구조를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고 튜플은 이제 또 비슷한데 튜플 타입으로 이제 변환할 수 있죠. 시퀀스 형태의 자료 구조를. 그 다음에 리스트와 튜플은 오프셋 연산을 이용해서 특정 위치 항목에 접근을 할 수 있대. 리스트의 오프셋 연산을 이용하여 어떤 특정 위치의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리스트는 튜플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와 튜플은 문자열처럼 슬라이스 연산을 이용해 부분 시퀀스를 추출할 수 있고요. 리스트와 튜플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연산자하고 메서드, 뭐 함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튜플 같은 경우는 값을 변경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변경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의 대입 연산자를 그냥 적용하면 리스트에 참조가 할당되고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피 메서드나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거나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스트하고 튜플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파트에서 딕셔너리를 다루도록 하죠.